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시에라네바다 쌓인 눈이 녹으면서 홍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민 역사와 한국 여성을 교육하는 차세대 교육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대한학당을 신설합니다. 메모리얼 연휴부터 시작해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마더스데이에 리버사이드 10번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3명이 어머니와 두 딸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벌리힐즈 상가와 주택가에 걸쳐 형성됐던 홈리스 텐트촌이 철거됐습니다. 이 지역 홈리스들은 쉘터를 제공받았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 직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월급으로는 치솟는 LA의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10대 남성이 총격을 벌여 3명이 희생되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6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전월 대비 감소세 보였던 미국 내 소매 판매가 반등했습니다. 오늘 아침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 경제 지도자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회동이 이뤄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에 대한 FBI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러시아는 애초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미국인 2명의 석방 대가로 자국에 대한 제재 완화를 미국께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도영 대표가 가상화폐 테나 루나 폭락 사태 1년 전에도 한 차례 거품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지만 미국의 한 투자사와 비밀 거래를 통해서 이 붕괴 사태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공동 징계안을 낼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LA 엔젤스가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9대5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서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석에서 5타수 4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하면서 결국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원정 경기로 덴버 너게츠와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 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소비 좀 하셨습니까?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매 판매를 보면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다시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을 비롯해 앞서 5개월 동안 4차례나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 판매가 오래간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 온라인 쇼핑, 외식, 그리고 또 술집 매출 모두 늘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고조에도 소비자들이 강력한 노동시장 또 그에 따른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탄탄한 구매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분기 연율 1.1%에 그쳤지만 GDP Now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은 2.7%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재회동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손녀딸의 펜실베니아대 졸업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서 마카시 의장과 다음날 회동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17일에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할 예정이고 연방 상하원 역시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로 휴회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동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빠르면 6월 1일로 경고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추가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마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마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카시 하원의장 모두 부채 한도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공화당이 정부 지출 감축을 그 조건으로 내걸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당시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12일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지만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고 오늘 재회동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 소매 판매가 늘었다. 빚도 늘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기지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 미국인들 빚은 전체적으로 불어났습니다. 1분기 전체 가계부채가 전분기보다 0.9% 늘어난 17조 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모기지 대출은 1210억 달러가 증가했고 그리고 또 오토론 1조 5,600억 달러 전분기보다 1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0.6%포인트, 오토론 연체율 0.2%포인트 각각 증가해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당시 수준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 빚은 전체적으로 늘고 소비자들의 소비도 늘고 있고 경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빠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또 침체 우려로 씨름 중인 미국 경제에 디폴트 가능성까지 더해졌다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열렸던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전망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디폴트에 대해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24조 달러 규모인 미국 국채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여겨지는데 미국 정부가 디폴트로 채권 보유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여겨져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다면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선호를 영구적으로 꺾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엔진 중 하나인 미국이 협상 결렬로 국내 총생산 GDP 감소를 겪게 된다면 분명 엄청나게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특히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재정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연관 효과와 관련해서 부채 협상에서 성숙한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코모로 같은 초청국 인사들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G8, G8 이렇게 G8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논의는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돌아오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회의가 열리는 것을 일단은 두고 봐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합니다. 한국은 G7 회원은 아니지만 한미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한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어제 전망했습니다. 특히 니케이는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을 당시 G7의 세계 GDP 점유율 합계 50% 선이 무너졌고 이제는 미국의 뒤를 무섭게 쫓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계 일원인 세력전 일원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의 국력 비교를 많이 시도하는데 계량할 수 있는 국력 지표인 경제력, 그중에서도 GDP 지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IMF가 발표하는 GDP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면 양국이 현재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붕괴하는 1980년대까지 양국 경제력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 정치적으로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1989년 당시 중국 GDP는 미국의 6%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패권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순응했고 특히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으며 이후 중국의 국력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1차 변곡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은 고도 경제 성장을 거듭해서 2008년도 중국의 GDP가 미국의 31%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국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때 비로소 중국의 GDP는 미국의 40%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대기업 관리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를 뜻하는 화이트 칼라에 대한 수요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에서 정리해고 표적이 된 화이트 칼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의 이유 때문에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일단 최근 노동시장에서 화이트 칼라 입지는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비영리단체 인플로이 아메리카에 따르면 3월 마감된 2023년 회계연도 기간 증가한 화이트 칼라 실업자는 15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IT 분야의 화이트 칼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종료해 불법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자 텍사스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경지대 화물 검사를 강화하자 멕시코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언론 설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멕시코 양국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화물 운송 검사를 철회할 것을 텍사스 주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8일부터 브라운스빌과 멕시코 마타모로스를 연결하는 국경다리 위에서 화물 차량 검문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검문은 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조처로 차량 통행이 8시간에서 많게는 27시간까지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때문에 부패되기 쉬운 식재료가 큰 영향을 받아 양국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 강화 조처에 대해서 텍사스 주정부는 국경에서 밀입국 가는 이주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호 정책 종료와 맞물린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 지역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면서 종일 흐리겠고 간간히 햇살이 교차합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도가량 높아지고 오전에 흐린 날씨는 남은 한 주간 내내 계속 반복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9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메모리얼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아이들 방학이 시작이 되죠. 미주 한인들의 관광 수요 폭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방학 시즌의 시작인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한인들의 관광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50마일 이상 되는 거리의 목적지로 관광을 나선 수는 4,230만 명이 되는데 해당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7%가 증가했으며 이는 27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항공편으로 여행길에 나선 수는 340만 명인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 이상 늘어났으며 해당 수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4%, 170만 명이 늘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항공편이 가장 바빠진 시기는 2005년 이후로 올해 가장 바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메모리얼데이 연휴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인들의 관광 수요의 폭증을 실감하고 있다고 타운 내 관광업계는 입을 모았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도 한인들의 폭발적인 여행 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의 수요에서도 나타나는데 팬데믹 이후 한인들의 유럽 관광 수요가 폭증했으며 티켓 항공료가 많이 비싼 상황임에도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유럽 관광길에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봉규 미래관광 대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서유럽 지역인데 지리적 특성상 다양한 국가들을 짧은 기간에 볼 수 있다 보니 수요가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는 많이 상승해서 여행 경비도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이 출발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동을 해도 한 나라가 완전히 별개의 나라가 갈 수 있는 일정이니까 뭐 한 3시간 옮겨가면 또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 다른 모습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굉장히 다채롭죠. 12박 13일짜리가 기본 틀이에요. 유찬영 상호관광 부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기부터 한인들의 로컬 관광 수요를 가장 실감하고 있다며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는 옐로우스톤, 그랜드 캐년 등 자연경관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도 한 번 보셨다고 해서 끝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번엔 이런 면을 보시고 또 아쉬워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는 분 아니라 재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짧은 거는 2박 3일짜리도 있어요. 엔탈럿 같은 거 갔다 오시는 거. 그리고 이제 3박 4일이 가장 많고요. 업계는 또한 한인들의 관광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타운 관광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광 상품들의 예약은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계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AA 측 또한 주민들에게 항공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사전에 플랜 B와 C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LA의 홈리스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의 홈리스 서비스 직원들이 정부 월급으로는 치솟는 LA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역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노숙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리스 서비스 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 못해 일터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디 코퍼레이션의 연구진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홈리스 서비스 일을 하는 직원들은 연간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를 벌고 있는데 LA에서 원 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연 6만 4천 달러를 벌어야 하고 투 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연 8만 2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홈리스 서비스 직원들이 봉급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충당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홈리스를 대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에다 낮은 임금으로 재정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직원들이 번아웃 때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이 잦아지면서 홈리스 서비스 부서에 인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그러다 보니 홈리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홈리스 서비스 일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들은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아웃리치, 노숙자들에게 하우징과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일, 잡 트레이닝까지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LA 홈리스 서비스국의 책임자가 커미션의 승인 없이 서비스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인상한 후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임자는 사임하면서 LA 홈리스국의 직원 최저 연봉이 3만 3천 달러에 머무는 등 임금이 낮아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호소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홈리스 대응센터에 200개 이상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총 8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캐스텍 지역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모든 차선이 15일 밤부터 도로 보수 관계로 일시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3월 말 그동안 계속된 겨울 폭풍 영향으로 언덕 쪽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일부 차선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지반 침하 이후 해당 프리웨이는 2개 차선만 이용해 왔습니다. 칼트랜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해당 지역 남쪽 방면 차선을 모두 폐쇄하고 밤마다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도로 보수 작업은 18일까지 매일 밤 진행되고 20일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주말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나사 항공우주국 연구 결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 지역의 센서를 조사한 결과 메탄 배출량이 연간 3,300만 파운드, 약 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탄 배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는 그라나다 힐스와 온타리오 사이 지역이었습니다. 연구는 명확한 감소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주 연구원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장비에 대해 더 나은 관리와 또 그라나다 힐스의 근처의 폐기물 처리장 인프라 개선이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LA 광역권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대기질 정화국은 관할 지역 대기 오염 정도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LA 메트로폴리탄 광역권은 사람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에 민감한 그룹은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 노인, 어린이, 당뇨병 환자들 모두 야외에서 장시간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게 돼 좋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과 또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로 시작된 LAPD를 포함한 경찰 인력난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수보다 사직이나 퇴직 속도가 더 빠른 데 따른 것으로서 치안 공백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경찰수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경우 필요 경찰수 1,400명 가운데 2,000명 이상 약 20% 부족한 상황입니다. LAPD의 경우에는 2021년과 지난해 불과 2년 동안 경찰 922명이 은퇴했고 383명이 사직한 바 있습니다. LAPD는 다가오는 회계년도에 74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실정입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의 경우 필요 경찰수 431명 가운데 20%와 롱비치 경찰국의 경우에는 1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렌스도 경찰국에 피경찰수 필요한 경찰수가 217명 가운데 3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겹쳤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경찰에 대한 여론 악화로 정계는 예산 삭감에 나서기 바빴고 LA 시의회에서도 경찰 조직을 해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LA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계는 부랴부랴 사법당국에 대한 예산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UC 이사회가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드소스에 따르면 조만간 UC 이사회는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의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의 통과 여부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UC 측이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전국 최초로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이민개혁통제법은 지난 1986년부터 불법 체류 이민자의 직업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는 광복회 미주 서남부지회 NGA와 함께 기금을 마련해 차세대 이민들에게 이민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8주 여름방학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미국 사람이지 여권은 이제 미국 여권이지만 그 한국에 대한 그 뿌리를 잘 좀 못 느끼면서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NGA랑 한인회랑 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교육 서머 프로그램을 이제 파일럿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6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8시간 총 8주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2회 각 2시간씩 온라인 클래스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대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수업은 토론학습 수업 방식으로 애국 독립유공자, 교수, 헬렌 킴 LA 한인회 이사가 강사로 나올 예정이고 뿌리교육, 미주 독립운동가, 시민 참여교육, 미국 정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읽기, 쓰기, 퍼블릭 스피킹, 토론, 발표, 비판적 사고, 비평등과 같은 대학 입시 준비에 필요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리더십을 길러줄 주제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들과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고 각 분야의 한인 롤모델을 초청해 만나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6월 3일까지며 등록비는 $100입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nextgenerd.org에서 해야 하고 신청자 중 총 30명을 에세이로 평가를 선발합니다. 최종 선발자는 6월 5일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겐 봉사 시간과 상장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 한인회 323-732-07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5월 월간 법률 상담소가 행사하는 행사를 내일 실시합니다.
내일 정오부터 웨비나로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국세청 LA사무소 박지상 소장이 한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상식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웨비나에서 주요 다뤄질 내용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한국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이 줌으로 세미나가 이어지고요. 웨비나가 펼쳐지고요. 줌 아이디는 827-4991-1728, 827-4991-1728입니다. 지금 외우기 좀 쉽지 않으시죠? 네.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닷컴이나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 웹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면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여성 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가 1,000만 원 넘게 팔리자 이 표값의 50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까지 생겨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블랙핑크의 타이완 공연 입장권 4만여 장은 1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러자 암표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표값은 우리 돈 38만 원 정도인데 1,730만 원까지 45배나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암표값만 받아 챙기는 사기꾼도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말 슈퍼주니어 공연에서도 암표에 17배 웃돈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타이완은 법률까지 개정했습니다.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표값의 50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표를 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식 표값 자체도 너무 비싸다. 공연 서비스에 만족을 못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태국에서는 한 K-팝 그룹 공연 입장권이 너무 비싸다며 팬들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팬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공연에 갔지만 자리를 받지 못했다며 3억 원의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원가 자체가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K-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총격 사건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에서 10대 청소년이 길을 가면서 그냥 무작위로 총격을 휘둘렸습니다. 3명이 숨지고 경찰 등 6명이 다쳤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진 교차로에 경찰들이 모여 있고 곳곳에 경찰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작은 도시 파밍턴. 현지 시간 15일 이곳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400m를 걸어가며 주변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는 겁니다. 주민 3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Officers responded to the area to find a chaotic scene where a male subject was actively firing upon individuals in that neighborhood. 총을 쏜 용의자는 18살 남성으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주민들은 충격 속에 손에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 기준으로 이번이 올해 들어 225번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의 총기 난사로 어린이 포함 8명이 숨져 충격을 준 데 이어 애리조나주와 켄터키주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숨지는 등 미국에선 하루에도 몇 건씩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제발 뭐라도 하라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지만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대립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미국 총기 관련 단체들의 강한 로비 의혹까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40대의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졌던 남성이 60대 후반까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게 막아줬던 희귀한 예방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병원과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병 ADAD를 유발하는 위험 유전자를 가졌지만 67세까지도 발병하지 않은 남성에게서 이 예방 변이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변이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수년 전 한 여성에게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변이를 확인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발병을 막아주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ADAD는 희귀한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으로 막단백질 프리세날린 1호가 남긴 유전자 PSEN1의 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40대 내지 50세의 젊은 나이에 기억력 손상 같은 초기 인지장애가 나타나며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이들 변이 유전자와 같은 기능을 해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시기를 20-30년은 늦추는 약이 개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최대 보건의료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연방수사국 수사 착수가 부적절했다는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사에 착수할 수준의 옅은 의혹은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특정 캠프를 겨냥해 전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 혐의 예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초 밝히길 원했던 수사기관의 결탁 의혹에는 증거가 없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미국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러시아는 애초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미국 특검의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그 첫 번째로 이미 우리는 관련 주장을 아주 단호히 부인했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미국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끝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번 결과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의 부조리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누에보리온 가르시아 주지사가 기아의 대형 전기 자동차 전시관 사진을 함께 게시해서 EV9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기아 몬테레이 공장은 K3와 프라이드 등 두 가지 차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멕시코의 산업 수도로 불리우는 누에보리온주는 리오 브라보 강을 끼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전동화 전환을 가속해 2030년 전기차 160만 대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기아가 실제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조립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방문을 통해서 반격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 무인 항공 시스템을 앞으로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Kremlin to also know that we're not going away. Right, we are here for the long term.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만난 뒤 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appy that in this way we are in way of preparing very important counteroffensive steps.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support.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고
그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들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수넥 총리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아프리카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야생동물을 보려면 아프리카 가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 케냐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케냐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입니다. 케냐 남서부에 있는 카지아도 성인 남성 10여 명이 숲속 어딘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몰려갑니다. 주변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동들인데 대부분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사냥감은 암컷 사자. 연달아 내려꽂히는 창에 맞아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탈출해 가축을 11마리나 물어 죽이자 목동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In this case, the animals strayed from their natural habitat into homesteads where they killed these livestock in search of food.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자가 이날만 6마리. 며칠 전에도 케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컷 사자가 비슷한 이유로 사살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목동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자는 모두 1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불리는 케냐가 사자들의 무덤으로 변한 겁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서식지가 파괴되자 먹이를 찾아 마을로 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Because of human-wildlife conflict as we have just witnessed in Amboseli, but to other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케냐 정부는 피해를 본 목동들에게 보상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그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미네소타 트윈즈가 지금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인터리그 경기인데 올 시즌부터 인터리그 경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반면에 이 같은 조에서 하는 경기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저스 밥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다저스 타도로 외치지만 한 게임 정도밖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샌디에고 파드레스로서는 다행이죠. 인터리그가 늘면서 자기들과의 경기는 좀 줄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와 LA 다저스 간의 LA 다저 스테디움에서 열린 경기는 연장 접전 끝에 다저스가 가까스로 9대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는 이로써 현재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부조 선두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투타 겸업 선수인 오타니가 투수로서 홈런 3개를 얻어맞으면서 부진했지만 타석에서 홈런 1개 등 무려 5번이나 출루하는 맹활약을 펼쳐서 끝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타니는 2회 천적 프레이저에게 2점 홈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3회 산탄데르에게 홈런을 내줬을 때는 환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4대4로 맞선 4회 타자 오타니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38m나 날아간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That ball is long gone. It's a 3-run homer and the Angels have the lead again. It is 7-4. 올 시즌 자신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터뜨린 첫 홈런인데 마운드에서의 부진 때문인지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5회엔 3루타까지 때려내며 또 한 번 장타력을 과시했지만 곧바로 5회 수비 때 3번째 홈런을 내줬습니다. 오타니가 빅리그 진출 이후 한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허용한 것은 3번째입니다. 오타니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추가하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단타를 쳐 멋쩍게 웃었습니다. 투수로는 홈런 3개 등을 내주며 7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석에서 5타수 4안타 1볼넷으로 만회하며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특히 59년 만에 투수로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5번 이상 출루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SK에서 뛰었던 켈리와 NC에서 활약했던 루친스키의 첫 선발 맞대결. KBO 리그 성공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로 이른바 역수출된 투수 대결에서 켈리가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오늘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기츠 간의 서부조 결승 1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덴버가 승률이 높기 때문에 덴버 원정 경기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LA 레이커스는 서부조 7위를 기록하면서 가까스로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 늦게 합류를 했지요. 하지만 서부조 결승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기츠 간의 경기,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덴버 너기츠의 니콜라 요키치, 자말 머레이, 이렇게 2대2 맞대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선수단 사기에 매우 오른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4승 2패로 꺾고 서부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를 물리치면서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마치 우승한 듯이 상당히 좋아했었죠. 여기에 오스틴 리브스, 데니스 슈레더, 디안젤로 러셀, 지난 트레이드를 통해서 새롭게 레이커스에 합류한 선수들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 한두 명이 아닌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지금 서부조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모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와는 좀 다르죠.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 친구들 빅2, 빅3 이렇게만 즐거워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나이가 많이 들면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만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플레이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의 시리즈의 핵심, 앤서니 데이비스와 니콜라 요키치 간의 골밑 맞대결도 굉장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빅맨이 과연 어떤 골밑 플레이를 펼쳐줄지가 이번 LA 레이커스와 덴버 너게츠 간의 서부조 결승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덴버의 자말 머레이,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의 맞대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